자, 이제 남은 는 선생님이 만세전, 경설, 라디오는 한 판에다가 다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쭉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쭉 할 거야. 그래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각각의 작품들에서 중요한 핵심을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만세전부터. 자, 만세전은 여기에 있는 이 전의 의미를 오해하지 말라고 했었지. 만세운동을 했던 3.1운동 바로 직전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전의 이야기, 1919년 바로 전 겨울이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거든. 그러니까 1919년까지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조국을 잃고 나서 쭉 되게 허탈하기도 하고 방황도 하고 그리고 막 강렬하게 독립도 열망을 하다가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차 수능을 하고 뭔가 되게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 그런 지식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인하였던 것 같아요. 자, 이인하가 어렸을 때 자기가 소위 말하는 애국지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위 그 일본에 대한 저항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학교 때까지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 그랬다가 얘가 일본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지. 거꾸로잖아. 그치? 자, 조선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유학 생활을 가게 되는데 거의 반 도피였어요. 왜 도피로서의 유학길이라고 표현했었죠? 자, 얘가 어렸을 때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조언이라는 걸 했단 말이야. 근데 조언 때문에 아내한테 되게 의무감 이런 걸로 아내를 대했지 사랑으로 대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되게 불편하니까 얘가 선택한 건 뭐야? 아, 유학을 핑계대고 그냥 도망가 버리자. 자, 그래서 일본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얘는 점차 그 생활에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덧 점차 저항의식이라든지 뭐 우리 민족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잃어가던 지식인이었어. 근데 그런 애가 자, 교과서 수록 부분이지. 일본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배 안에서 일본인들의 대화를 관찰하고 들으면서 뭐 하게 되는 거야? 분노심이 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 있었던 이 인화는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지식인이었다면 물론 얘가 조선으로 넘어와서 적극적인 건 아니지만 개인적이고 소극적이고 자 그리고 미성숙한 자아를 가지고 있던 애가 왜 자기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미성숙한 거지, 그치? 그랬던 애가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민족에 대한 어떤 이제 막 마음들이 생겨나게 돼. 왜 우리 민족은 이걸 불의를 못 참고 있는 거야? 내 속에서 뭔가 열이 나는 것 같아. 내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느끼게 되거든. 그래서 자, 우리 민족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를 제대로 비판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자아로 거듭나게 되는 거야. 그게 일본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배에서가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이인화의 인식의 변화 이 장소 이동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이 어떤 구성을 취했어? 끝이 자 장소를 바꾸어가면서 주인공이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로형 소설. 자 그리고 다시 결국에 이렇게 성숙한 자아가 됐다가 다시 이쪽으로 또 백해버리지, 그치? 개인적이고 또 미성숙한 자아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거든. 이런 도피행은 자기가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점 회귀형. 그래서 원점 회귀형 여로형 소설. 그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게 만세전이야. 그래서 만세전은 여정을 거치면서 주인공인 지식인이 어떻게 의식 변화를 하게 됐는지 이거를 중심으로 보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 본문에 충실하기로 했으니까 교과서 본문에는 일본인들의 대화를 관찰하고 자 그걸로 인한 얘의 뭐 그치 자 이런 표현 되게 중요했었어. 자 저항이 아니었잖아. 반항감이라든지 적개심 같은 건 자, 어떻게 오는 거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나를 괴롭힐 때마다 비례해서 막 치솟아 오르는 거다. 그래서 적개심, 반항심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의 내면을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자동적인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이성적인 게 아니야. 일본인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그때 막 치솟아 오르는 거고 이거는 감정과 관련된 거니까 감정적인 거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네가 뭐가 될 수 있대요? 우리 민족의 원동력이 되고 민족적 활로라고도 표현해.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지. 그 이유가 뭐 때문이야? 그치. 우리가 일본에 대한 적개심 반항심이 생기면 이 지금 일제 강점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옳지 못하다고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그걸 거부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저항정신도 생길 거고 민족의식도 생겨나게 될 거야. 이게 커지면 어떻게 돼? 조선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될 거니까 이거야말로 원동력이자 민족적 활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지. 자, 그리고 일본인의 대화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 작가가 말해주고 싶었던 건 사실 조선의 현실이야. 자, 조선의 어떤 현실?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팔려 넘어가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거든. 자, 그런 것들을 얘네들의 대화를 통해서 자,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자, 얘네들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자, 그리고 자, 이인화의 인식이 자, 1인칭 주인공 소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인화가 생각하는 얘네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료하게 잘 드러나. 자, 얘는 소위 말해서 좀 우둔하다. 좋게 말해서 우둔한 거지. 그리고 얘는 어떻다? 교활한 새끼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인물에 대한 내면을 이런 호칭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내면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도 나와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도 서술상 특징에서 충분히 거론이 될 수 있는 것들이야. 자, 그리고 얘네들의 대화를 통해서 조선의 현실을 깨달은 자, 이인화의 의식의 변화, 인식의 변화. 자, 이런 것들이 아주 섬세하게 잘 드러난 부분이기도 한데 이거 학습 활동에 있었던 그 조선을 무덤을 묘사하고 자, 조선인들을 구더기에 묘사하고 이 부분에서 이인화의 어쩔 수 없는 얘의 한계가 드러나. 그 부분을 자, 무정이라는 소설에서의 박형식과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조선에서 얘가 마지막에 느낀 거는 자, 이렇게 비참하게 일본인들한테 짓밟히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왜 걔네들한테 자꾸 비굴하냐? 왜 무기력하냐? 쥐도 무기력하면서. 자, 이런 이제 비판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왜 조선인들은 더 큰 문제를 앞두고 자꾸 퇴행하는 전근대적 인식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봐야 되는 걸 못 보고 있냐. 자, 이런 비참한 조선의 현실을 뭐에다 비유를 해? 그치, 묘지에 비유를 하는 거야.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왜? 아, 우리 조선인들은 왜 이렇게 제대로 된 저항정신, 민족정신, 일본에 대한 적개심, 반항심 이걸 통해서 막 빨리 광복을 찾고 이런 마음이 없이 묘지, 공동묘지에서 공동묘지에다 묻어야 되니까 이게 안타깝다. 우리 아내가 아들을 못 낳아서 대를 못 이으니까 첩을 얻어야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묘지, 그치, 조선을 묘지에다 비유를 하고 그리고 조선인들을 구더기로 비유를 하고 그래서 나는 숨 막혀서 어떻다? 그치, 도망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세전은 이 인식의 변화와 조선을 왜 묘지에다 비유를 했고 얘가 왜 도피를 선택했는지 이것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자, 도피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뭐야? 조선의 현실. 자, 이거를 너무 지식인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 그 정도로 처참해진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 그리고 사실 이런 무기력한 지식인들이 많았을 거라고. 이게 조선의 현실이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보고 이런 이인화의 태도를 비판하라는 의도도 있는 거라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얘가 엄청 희망적이고 의지적인 아이로 그리는 게 아니라 무기력한 지식인의 전형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전형이 되게 많이 나오네. 그치? 구보도 그런 애였어. 자, 그리고 원점 회귀형 여론소설이라는 서술상 특징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소설은 이인화의 내면을 자세하게 그리기 위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택했고 그리고 문장이 그 내면을 표현한 부분이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만연체로 서술을 전개한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대화를 옆에서 관찰하고 보고 있는 장면에선 일본인들의 대화를 하나하나 다 읽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전개 속도는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는 소설이야. 알겠죠? 자, 그리고 학습 활동에 있었던 이인화랑 박형식의 성격 차이.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일제강점기 지식인이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치? 지식인으로서 이제 조선 현실의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자,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게 지식인들의 역할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인화는 소극
적극적이고 무기력한 아이였어. 이게 얘의 한계지. 그러니까 뭔가 조선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너무 크게 자기가 체험을 하면서 자각을 했어. 하지만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조선의 이런 현실에서 막 무기력해져가지고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지식인 전형을 표현을 했고, 박형식은 좀 다르지. 어떻게 달라? 얘는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우와 우리가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되게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모습들을 보이거든. 근데 얘 문제점도 있기는 있었어. 뭐가 문제점이었어? 계몽사상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거라는 되게 머리가 꽃받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 의미에서 박형식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라고 정리를 했었지. 자, 이런 것도 같이 해놓고, 자, 만세전이 앞부분의 줄거리도 있고 뒷부분의 줄거리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습활동의 뒷부분에 일부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를 알아두는 것도 좋으니까 필기노트 이용해서 너희가 그 부분까지 같이 이해를 해두면 암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이해를 하는 쪽으로 이 만세전이라는 소설의 서술상 특징도 이해를 하고 이인화의 태도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표독한 위인이랑 천뜨기에 대한 인식도 이해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해하면 만세전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설. 자, 얘는 모두 중요해. 설이라는 갈래 자체도 중요해. 자, 설은 뭐예요? 고전수필이에요. 고전수필. 그치? 자, 고전수필은 앞에 경험 뒤에 깨달음, 이런 2단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1학년 때 공부했던 통곡할 만한 자리랑 똑같아. 얘도 어떤 게 똑같아? 두 사람의 뭘로 되어 있어요? 그치? 자, 대화 구성으로 되어 있어. 자, 소는 무슨 역할을 해? 거사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맨날 흐린 거울만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되게 의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문 제기를 하는 사람. 근데 어떤 가치관으로 의문 제기를 하는 사람? 그치? 얘는 무슨 관점에서 되게 상식적이고 그냥 일반적이라고 표현하죠. 일반적이고 통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거야. 아니, 거울은 맑은 걸로 봐야지 얼굴도 잘 보일 거고, 사실 성찰을 하기 위한 거울 보기를 한다면 맑은 거울을 취해야지 성찰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의문 제기를 한 거야. 어떤 생각에서? 일반적인 생각에서. 근데 반면에 거사는, 자, 그거에 대한 의문 제기를 받았으니까 답변을 해줘야겠지. 근데 얘가 생각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되게 이상한 거야. 흐린 거울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대요. 약간 흐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름다울 수도 있잖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너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얘는 굉장히 개성적이고, 그리고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그런 허구적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실 둘 다 허구적 대리인이야. 작가가 이 이야기를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깊은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 일단 실제 작가의 경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허구적 대리인을 통해 일상적인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이 삶의 이치라든지 도구의 이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도 고전수필, 그러니까 현대수필의 성격과 비슷하니까 고전수필로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자, 고려시대가 배경이었어. 그 고려시대의 무신정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얘가 흐린 거울을 취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거울에 대한 의문점은 이거였어. 얘는 당연히 맑은 거울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얘는 흐린 거울을 보고 있어. 근데 이 흐린 거울을 취하는 이유가 되게 독특했었지. 자, 세상에는 못생긴 사람이 많아. 자, 잘생긴 사람이 깨끗한 거울을 보는 거는 물론 자기 잘생긴 얼굴만 막 보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럴 땐 문제가 되지 않아. 하지만 세상에 실제로는 잘생긴 사람보다 못생긴 사람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못생긴 사람들이 맑은 거울을 취하면 어떻게 할 거다? 이 맑은 거울을 깨뜨릴 거다. 보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뭐가 낫다? 흐린 거울을 취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냐. 자, 이게 이 사람의 말이었거든. 자, 그리고 또 하나 했던 얘기가,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흐린 거울을 취하지만 나중에 이 거울이 잘생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닦여
흐려지는 것도, 흐리지 않은 맑은 거울로 변신하는 것도, 바뀌는 것도 그때 가서 잘생긴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바뀌는 게 늦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수필을 썼던 이규보의 인식이 담겨 있는 거야. 자, 그 중요한 게 뭐예요? 고려라는 시대적 배경이었어. 그러니까 무신정권 때, 자, 여기서 진짜 못생긴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였어? 결점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였고, 잘생긴 사람은 뭐였어? 결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 근데 무신정권 자체가 결점이 없는 무언가를 추구할 수 있는 시대였어? 아니었어? 아니었단 말이야. 시대 자체가 그 결점 없는 청렴 결백을 추구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 만약에 맑은 거울만 추구를 하게 된다면 이 시대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고려의 뭐야? 신진사대부이자 기존 귀족 세력들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 수필을 통해서 저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했던 게 기존 귀족 세력이고, 이규보는 신진사대부였거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 상위 계층의 사람들인데 고려를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들이 지식인으로서 제대로 된 이해를 수행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결점도 모아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니까 결점도 수용하고 포용하기 위해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흐린 거울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시대가 잘 풀려서 잘생긴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 거울이 맑게 닦여져도 그때 가서 상관이 없다. 하지만 아직까진 시기상조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경설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거사의 말의 뜻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 못생긴 사람의 부류를 너희가 결점이 없는 사람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이때 결점이 많은 사람을 무신 자체로 볼 수 있잖아. 그치? 무신 자체가 결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무신정권 시대야. 자,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다? 걔네들까지 포용하겠다. 어차피 내가 흐린 거울을 취한다고 해서 나까지 더러워지는 건 아니잖아. 내 사상까지 더러워지는 건 아니잖아. 내 본질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세상을 흐린 눈으로 보겠다. 흐린 거울을 취하겠다. 그래서 거울이 어떤 의미였어요? 단순한 성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세태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세상을 대하는 태도, 세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수필이 경설이었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 일반적이고 통념적이지만 개성적이고 되게 이 생각이 특이하지. 그래서 이 수필이 주홍설이라는 수필하고 엮일 가능성도 살짝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주홍설이랑 지금 쌤이 모의고사 문제 직접 보고 낼 때 그걸 활용할까 생각 중이거든. 그래서 걔랑 비교하는 문제를 통해서 발상이나 표현법의 차이 같은 것들을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경설은 여기까지. 자, 그럼 라디오는 완전 쉬웠어요. 자, 이거 가지고 도대체 어떤 문제를 낼지 너무 기대가 돼. 자, 어쨌든 자, 이 시는 꽃이라는 시랑 구조가 똑같아. 그치? 꽃이라는 시랑 운율 그리고 통사 구조가 똑같단 말이야. 근데 주제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패러디시라고 분류를 했었지. 자, 이 시의 주제는 자, 꽃처럼 내가 그를 인식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그 나의 이 본질에 알맞은 누군가가 인식을 제발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두 이렇게 특별한 존재, 가치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야. 이런 존재론적인 인식과 관련된 작품이 꽃이라는 시였단 말이야. 근데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 내가 그를 단추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그는 다만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어. 그래서 라디오가 뭘 의미했었어? 그치? 가치가 없고 무의미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의 기계 덩어리였던 거야. 기계 덩어리. 자, 그랬던 그가 내가 단추를 눌러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전파가 됐대요. 그럼 얘랑 반대되는 거니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존재.
뭔가 남녀 사이, 뭐 여자, 남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존재는 내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전파는 사랑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아직 나의 단추를 눌러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황량하고 쓸쓸할 때 그도 나의 단추를 눌러줘서 나도 그런 전파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해서 쓸쓸하고 외로울 때 나도 어떻게 되고 싶다?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두 번째 부분이었고, 마지막 부분, 그렇게 우리는 모두 전파가 되고 싶대. 그 무언가가 되고 싶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포인트였지. 쉽게 끄고 켤 수 있는 그런 라디오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꽃이라는 시는 마지막에 우리가 모두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 존재론적인 인식을 다 대상의 확대를 통해서 나, 그,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인식의 확장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이 시상을 확대시키고 있는 반면에 얘는 마지막에 개인적인 소망을 표현한 거야. 아, 우리는 모두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쉽게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대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은 실제로 사랑을 쉽게 시작하고 쉽게 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세태에 대한 뭐라고? 비판적이고 그치? 자, 그리고 세상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면 풍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그런 세태에 대한 풍자를 나타낸 패러디시였던 거야. 그래서 얘는 딱 이것만 이해를 하면 네,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얘도 어때요? 고려시대 자체를 긍정했다기보다는 고려시대가 워낙 지금 문제가 많은 그런 시대니까 어떻게 하자? 단순히 부정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포용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가 세상이 다시 적절한 시기가 오면 이제 무신들이 그런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이제 좀 가고 올바른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때 가서 맑은 거울을 취해도 된다. 그래서 뭐 고려시대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글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였어? 친구들을 비판하기 위한 거였어. 기존 귀족 세력이 너무 고려를 부정하려고 하니까 그게 옳지 못하다라고 비판하는 이야기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얘도 비판 풍자하는 고전수필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경설이랑 엮여 있었던 화왕계. 자, 얘를 주의해야 되는 건 뭐였지? 그치? 얘는 설이야, 설. 자, 설이야? 설화야, 설화. 제가 설이고 얘는 설화. 뭔 말이야? 설화. 그러니까 원래 설화는 개인 창작물이 아니야. 사람들이 입에서 입을 거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하고 지역마다 조금씩 버전이 다르기도 하면서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런 구비문학이에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설총이라는 작가가 자기 왕한테, 설화가 아니라 설총, 설총이 왕한테 간언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라서 되게 특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설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여기에는 모란, 화왕이 모란꽃이야. 자, 모란꽃이 왕인데 거기에 장미랑 누구? 그치, 할매꽃이 각각 자기 얘기를 해요. 자, 장미는 어떤 태도로 모란꽃을 대하고 할매꽃은 어떤 태도로 이제 왕을 대하는지 따라서 설총이 왕한테 하고 싶었던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지. 자, 일단 모란꽃한테 장미는 자기의 장점만 어필하고 그리고 좋은 말만 해. 그러니까 왕이 듣기 좋은 말만 전달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상징하는 건 뭐다? 아, 물론 아름답고 잘 사니까 뭐 젊고 유능하고 귀족 세력의 자녀, 뭐 신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자, 얘는 이런 좋은 말, 상대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한다는 점에서 간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할매꽃은 자, 간언을 하는 사람이야. 적절한 충고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조언, 그러니까 왕한테 하는 조언을 간언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언을 하고 있지. 그래, 지금 당신의 눈앞엔 최선책이 있다. 그런데 최선책만 택하지 말고 차선책도 택하는 게 어때? 자, 여기서 최선책은 딱 누가 봐도 장미지, 그치? 근데 자기와 같은 차선책도
당신이 옆에다 쟁여놓는다면 어떤 후원이 왔을 때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비무환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할매꽃은 자기가 왕이 생각했을 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조언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뭘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 그치, 가난을 하는 충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돌려 표현하면서 왕한테 뭐 하고 싶었던 거야? 조언 추구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 이야기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것과 얘네들의 말하기 의도로 상징하는 인물성과 그리고 이 이야기의 의도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경설과 비교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너희가 내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이 영상은 뭔가 되게 자세하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한 영상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험 공부를 하고 한번 그냥 쑥 들으면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 그런 용도로 썼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아이들 꼭 기말도 뿌듯하게, 만족스럽게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일단, 언제? 7월 둘째 주지? 그치? 셋째 주인가? 7월 15일 그 주에 이제 방학 수업 시작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 일단은 시험 잘 보자. 알겠죠? 시험 꼭 잘 봐요.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